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발표할 만큼 좀 능력은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40분 동안 발표는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1번부터 한 10번 슬라이드는 되게 많은데 10번 슬라이드까지가 해갖고 20분, 그리고 나머지 슬라이드 같은 경우 20분 배정을 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는 해갖고 2번 슬라이드 해갖고 배종규 교수님이 지난번 얘기했던 문제 제기 연구의 목적인데 저도 굉장히 동감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지난 강의의 연속성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저는 회복의 4요소를 보기 전에 이제 행복의 3요소를 갖다가 보는데요. 행복의 3요소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또 설명을 갖다 하는데, 뭐 4요소, 5요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좀 설득력 있게 제가 바라보는 건 연결성, 자율성, 성취감, 이런 측면입니다. 일단, 행복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왜 중요하냐면, 사람 사는 이유 자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행복하다는 것은 진정 원하는 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는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의 자유가 있는 상태, 선택의 자유에 전 방점을 둡니다. 왜 그걸 못하냐? 할 수 없는 것을 바라거나 할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그 과정이 무시됐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최적의 좌절이라는 용어에서 조금 다룰 텐데 이 방법론에 있어서 저는 회복의 4요소, 수잔전 박사님도 심신영환이라고 자주 얘기하시는데 전 영심신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 순서래 갖고 연결성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인간 짐승을 떠나서 인간답게 살게 하는 의미가 연결성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것의 영적 요소하고 연관돼서 보고요. 자율성은 인간 본연의 스스로의 회복력을 가장 존중하고 이것도 영성과 관련된 심리적인 요소, 두 번째 요소로 봅니다. 세 번째가 또 성취감으로 보는데 능동적인 자율적인 수용의 바탕으로 했을 때 온전한 변화가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성취감 안에 신체적인 요소하고 환경적인 요소가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요소가 의외로 좀 많이 도외시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환경적 요소도 실패, 성공의 관점이 아니라 시행착오까지 포함한 성장이나 성숙의 관점으로 가야 되고 이게 한 번에 얻어지지도 않고 현실적 점진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에 의해서 각인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정적인 심리 왜곡 현상인데 이게 각인이 돼야지 경험에 의해서 맞춤형으로 각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고 연습하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억울해요, 불안해요, 외로워요. 이거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살을 심리적인 부검을 갖다가 해봤을 때 세 가지 유형을 해봤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내면적인 체화된 대답이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결론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찾은 최선의 답은 억울해에 대해서는 센 척하지 말고 강해져라는 거고 불안해에 대해서는 비굴하지 말고 겸손해라. 외로워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말고 순종해라. 억울해요에 대해서 센 척하지 말라는 얘기는 강해져라. 강해져라는 거는 저는 핵심은 위기 상황에서 강해지는 거를 갖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해갖고 일관성, 원칙을 가지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 그리고 외로워요 말에 대해서는 해갖고 복종하지 말고 순종하는 건데 순종의 핵심은 저는 연결된
자율적인 수용에 의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수용하고 점진적인 현실의 변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수용 얘기할 때 저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무제한적인 수용하고는 분명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무제한적인 수용은 자율성을 배제한 좀, 저 스스로 크리스천이지만 크리스천들이 좀 무례하고 자율성을 배제하고 타율적이고 맹목적인 수용 자세를 갖다가 보이게, 오해하게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 무조건적인, 자율성을 확보된 무조건적인 수용을 찬성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병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는 진짜 대신 가져가셨으면 이런 말까지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맹목은 성취감에는 도움 주지만 자율에는 위험하고 이게 잘못하면 집단적인 배타성이나 심리적인 폭행과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역시 연결되는 이야기고요. 억울해요. 센 척하지 말고 강해져라. 이건 자율성의 문제고 또 불안해요는 비굴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건 성취감의 문제로 또 볼 수 있고 외로워요. 복종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건 연결성의 문제로 또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자존심, 자신감, 자존감 면으로 봤을 때 자존심은 비교선상에서 긍정과 부정 효과, 뭐 그 자체로 해갖고 긍정적 기능과 부정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신감, 자존감 중에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데 자존감은 한 번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각인되고 느끼고 느끼어서 각인돼야지 부정적인 의미 왜곡에 대해서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면적인 부정적 의미 왜곡에서 방어가 가능하고 외면적인 부정적 의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은 의외로 습관 환경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은 결국은 어, 가장 쉽게 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시행착오를 통해서 습관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하고요. 억울해요. 이 상황에 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존감이 보통 일순간 붕괴되면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외적으로는 가장 과잉된 자존심이 표현되더라고요. 불안해요. 이때는 어, 문제 해결 능력이 기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메뉴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붕괴되면서 현재 자체에 대한 집중 능력도 붕괴되고 자신감이 붕괴되는 악순환을 갖다가 겪는다. 외로워요. 외로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 왜곡이 강화되면서 이게 연결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소통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자신의 자원이 감소되면서 자존감의 붕괴로 일어나고 자기 원망, 남 탓, 이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망과 남 탓과 바로 직결되는 게 외로움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바로 연결되는 게 수용의 자세가 역시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순종에 대해서 이걸 하기 전에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음, 제가 그 많은 상담을 갖다 하다 보면은 복종과 순종의 차이에 대해서 항상 저거 강조하는 것 같으면 따뜻한 무관심, 선물 같은 관심 강조해도 보호자분들이 잔소리를 넘어서 간섭 같은 관심 정작 그러면서 관찰은 잘 안 합니다. 관찰은 잘 안 하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모릅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등장 밑이 어둡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당사자에게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연출을 합니다. 선물은 받았을 때 이용하고 기뻐야 하는데 또 선물은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선물은 제때 적시에 부담 가지 않아서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응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해결해 주는 것은 자율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해 주는 것이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의 핵심 키워드는 수용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자율성을 기본적으로 변화를 바탕으로 변화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떡도 자율성이 기본이 바탕이 안 되면은 수용이 바탕이 안 되면은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일어났던 음, 가장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변증법적 심리치료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었는데 그 부분에서 해갖고 가장 힘들게 주목해서 관찰해서 봤던 부분은 수용이 힘들다는 측면이었습니다. 강하게 수용을 외부에서 강요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변화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해 버리니까. 음, 그래서 어떻게 수용을 갖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접근을 갖다가 하는 방법이 변증법적 심리치료의 저는 핵심이라고 결론적으로 봅니다. 또 여기서 또 복종과 순종을 그래서 이제 차이를 갖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순종이라는 게 억압을 받기 전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상대의 원하는 심정을 좀 파악해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부부관계 상담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꼭 걸리는 게 이제 성상담입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도 젊은이들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통계를 보면은 첫 성관계 연령이 13.6세라고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아무튼 부부가 요즘에는 아빠도 아빠 학교가 있듯이 부부도 부부 학교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성관계 같은 경우도 쾌락의 의미를 넘어서서 좀 정서적인 치유제라고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들어본 남편 중에 최악의 남편은 아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하고 부부관계 할 때 남편분이 자기를 갖다가 마치 욕망의 쓰레기통처럼 느끼게 한다고.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되는데 핵심 중 하나가 상대가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둘째는 내 새끼를 자신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믿음을 주는 거. 셋째는 전 부부간의 성관계를 최선을 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뻔한 불화와 불륜의 스토리가 아, 여자분들 같은 경우 아무리 나이 먹은 할머니라도 예쁘다면 기분 좋고 못생겼다고 그러면 상처받듯이 이게 DNA에 숨겨진 사기꾼이 진화론적인 성선택 과정에서 그렇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남자도 아무리 할아버지더라도 나이 먹고 그렇더라도 능력 있다면 기분 좋고 능력 없다면 기분 나쁩니다. 이것도 성선택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성관계를 거절받았을 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고단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면 남편들이 참 난감해요. 제가 아내분들을 또 이해합니다. 여자는 결혼 이후에도 천역처럼 부부관계 같은 경우에는 로맨스의 어떤 절정으로 치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가뜩이나 술 처먹고 들어온 놈이 다가오면은 얼마나 술 냄새 나고 싫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얼마나 가사노동이 사실 힘듭니까? 요즘 또 맞벌이가 대세를 아내도 일하는데 근데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루 종일 고단하고 일하고 회사에서 눈치 보고 고객의 눈치 보고 거기다 술까지 처먹고 들어와서 아내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남편이 불쌍하지 않은지. 만약 아내가 무거운 짐으로 끙끙대고 있을 때 그걸 같이 들어주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가 좀 밉다고 그러면 부부관계는 더 악화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밉다고 어떤 때는 월급 주고 안 주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제 부모님이 그것 하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정말 두 분이 다혈질이셨는데 싸울 때 정말 전쟁통인데 어느 때 보면은
정말 남사스러울 정도로 두 분이 얼싸안고 뽀뽀하고 아주 난리 부르스였습니다. 부부관계는 정말 서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저는 감사하는 마음하고 원망하는 마음하고 딱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사하지 않은 원망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올라온다고 생각하는데 사랑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 노력해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현식 노래 사랑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려 하려 해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사랑은 기본적으로 불쌍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다 불쌍해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선친을 왜 이렇게 사랑하고 아직도 못 잊냐고 하면은 불쌍해서랍니다. 어머니에겐 선친이 자수성가도 꽤 하시고 성공하시고 고집 통 머리에 그런 분인데 항상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셨다고 그럽니다. 육아에서도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측은지심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발 아내분들에게 남편분들이 부부관계로 괴롭힌다 생각할 때 좀 불쌍하게 여기시고 부부관계를 쾌락의 의미보다 정서적인 치유제로 발라주고 치유한다라고 밉더라도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울 때도 부부관계를 최선을 다해야 부부관계가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 됩니다. 또 예의를 갖춰서 뭐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남편에게 거절을 하더라도 납득이 가게 좀 양해를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삐진 표정 하나. 제가 이런 얘기를 갖다 길게 한 거는 다른 분하고 오늘 이 얘기를 하기로 약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아내에게 좀 예의를 갖추는 건 당연하고 순종하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성적 억압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무엇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참아서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밉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은 다 말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가 수용이고 두 번째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변화. 그리고 세 번째가 밉던 싫던 하기 싫던 선순환을 노력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심리치료에 대해서 발표 반은 끝났고요. 이제 케이스 1 얘기할 텐데 이 케이스 1은 해갖고 제가 아는 분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지금은 50대 된 분이죠. 그 당시 30대 중반에 해갖고 남자분인데 어떤 여자를 분을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갖고 명부대 출신의 이혼 여성인데 그 아이가 자폐아였습니다. 건강도 안 좋은 상태였고. 근데 이 남자분이 사실은 불륜이었죠. 그 당시에 갖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어갖고 나중에 이 여자분한테 갖고 성형해주고 유흥업소에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 남자가 오죽했겠습니까? 왜 그랬냐면 그 여자분이 해갖고 한 2주 정도 해갖고 주방 일을 했는데 골병이 나갖고 알아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는 자폐가 있어갖고 그 여자분 해갖고 어머님이 해갖고 안 돌봐주면 안 되는 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그 여자분 그때 알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 얼굴도 이쁘장하고 그런데 왜 성형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돈 벌라고 거기 유흥업소를 갖다 보냈냐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술집에 가보면은 해갖고 더 이쁘면은 튕기더라도 덜 무시받을 것 같아서 그럴 거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해갖고 그 여자 좋은 일만 시키고 바람 나갖고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갔으면 좋겠다. 아, 그 남자가 결국은 하고, 둘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대기업을 갔다가 다녔는데, 대기업에서 해갖고 능력이 있으니까 해외 지사로, 발령을 갖다가 해갖고 저걸 해갖고, 1년 동안 파견 가 있는 동안, 그 여자랑 같이 갔었고, 그 여자랑 그 노모랑 아이들, 미국이 훨씬 한국보다는 자폐아를 갖다 교육시키기 편한 환경이니까 적응하게 하고, 그 사이에 자기는 퇴사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대기업과 연결해서 먹거리를 갖다가 마련해 놓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가서 그리고 미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한 1년 동안은 두 집 살림을 갖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내랑은 이혼하고 어, 지금은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편의점하고 주유소를 갖다가 지금 운영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갖고 물어본 적 있어요. 왜 그 이혼을 갖다가 맨 처음부터 하지?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아이한테 이혼한지도 모르게 가능한 상처를 덜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갖다가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지만 누가 천국을 가는지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 성경에서 길거리를 가는 여자를 보고 가늠한 생각을 한 것만 봐도 가늠한 거다. 아, 저는 그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세상에 그러면은 내가 다 지옥 갈 것 같아요. 전 구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가고 누구를 징죄할 거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쉽게 낱말하지 마. 그렇게 해갖고 비슷한 케이스에서 결국은 마약까지 손댄 시설 수용자로 어, 된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 그런 비슷한 케이스에서 어떤 분은 어디에서 지금 아는 역에서 보니까 떡볶이 가게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해갖고 아, 자기 원망, 전남편 탓을 하면서 불행한 삶을 사시기도 합니다. 케이스 두 번째는 제가 아는 또 양반인데, 이반 저기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해갖고 아파트에서 삽니다. 전세 아파트에서. 근데 이분, 그 얘기가 아니구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갖고 음악 좋아하는 양반인데, 왜 이 얘기는 했냐면 케이스 2는 해갖고 모순된 목적을 좀 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음악이나 연극이나 영화를 하려면 돈 벌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버린 채로 그거에 매달리면은 힘든 거고. 또 하나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거는 없는 재능은 생기지 않지만 진짜 원하는 거는 없는 성실함이라도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도 참 많거든요. 케이스 세 번째 거. 케이스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는 다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다 조울러들입니다. 케이스 1번 같은 경우도 그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나중에 미국에서 해갖고 조울러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케이스 3 이분은 조울증이 악화돼 갖고 대기업을 스스로 퇴사해 갖고 근데 집이 좀 사십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자가 아파트에서 전세 아파트로 또 대치동에서 전세 아파트라도 20억 원이 된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수용이 정말 중요하다. 어, 네 번째는 또 이 최근에 알고 도와드린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본인에 대해서 해갖고 본인 자신을 온전히 용서하고 수용이란 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을 용서하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재정적으로 맨날 마이너스 생활하다 이제
플러스 생활하고요. 어, 남자친구도 이제 생기고, 기초수급, 장애 등록, 지금 임대주택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그분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행복한 가짜 수녀라고 생각하고 적응하시라. 매번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을 도와드릴 때는 해갖고,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바로 서신 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갖고 회복에서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어, 배정규 교수님이 얘기하셨더라도. 근데 이 부분이 한 번에 서진 않기 때문에 보통 저는 이제 접근하는 게 수면 문제, 이거부터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습관, 운동 습관, 그 다음에 루틴의 대조정. 이걸 하면서 이제 라포 형성하고 어떻게든 그분을 갖다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해갖고 정말 크게 실수하는 거는 회복에 대해서 완벽한 증상 제거를 한 후에 발병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도 더 큰 성장을 하는 걸 갖다가 회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회복 과정에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 이런 병을 걷고 재활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더 크게 돈도 많이 벌고 그럴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를 덕담이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마음속. 그런데 그게 가장 병의 회복의 걸림돌이다. 왜 그러냐면은 어, 약물 치료에는 신체적 이게 뇌질환도 똑같이 몸의 병인데 뇌질환도 약고 거치로만 회복됐다고 다 회복된 게 아니라 굉장히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뼈가 제대로 굳기를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듯이 말이에요. 거치로 보기에는 약간 우울감도 개선되고 관계는 개선된 것 같아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의 신체적 기능만 회복되면은 약물 치료도 소홀하고 즉각적인 사회 복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병이 재발 안 하는 게 비과학적입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뼈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운동을 시키면은 그것도 더 심하게 운동을 시키면은 다시 그게 덧나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그 오픈 다이얼로그가 저는 어,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오픈 다이얼로그는 문제는 해갖고 의료진도 들어가고 상담진도 들어가고 그러려면 이게 워낙 구조적인 고비용 면접 때문에 현실적 치료 대안으로 자리 잡기는 힘듭니다. 또 한국적인 오픈 다이얼로그에서 보면은 오픈 다이얼로그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24시간 이내에 개입이 원칙인데 24시간 이내에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왜 치료 효과가 있느냐? 전 봤을 때 수용이 또 핵심입니다. 왜? 거기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의사의 권위가 효과적으로 부모님들한테 설득력을 발휘한다. 당사자에게도 그렇지만 참 부모님들의 완고한 자세가 의사의 권위가 효과적으로 관여를 발휘한다. 상담사는 덜 믿을 텐데 의사는 더 믿을 것 같으니. 또 하나는 1대1 대화에서는 권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 다자간 대회에서는 수평적인 소통이 가능해서 역시 아까 얘기했던 수용 그리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변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변화가 좀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 저기 하고 역시 배종규 교수님 논문에서 윗부분은 딴 건데요. 어, 저는 저랑 얘기하시는 분에게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해갖고 팁 중에 하나는 해갖고 약물 처방전 받으면 약물에다가 해갖고 뒤쪽에 약물란, 감정 기록지, 환경 기록지, 관계 기선 그리고 뭐 단계적인 성공이나 실패 경험 이런 걸 갖다가 좀 적으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약물 감수성이 어떨 때 내가 약물이 맞는 건지 어떨 때 약물이 안 맞는 건지 알려면은 해갖고 이걸 처방전마다 계속 기록을 해놔야 되거든요. 약물을 먹었을 때 약물 투여 전후로 감정 변화는 어땠는지. 근데 그 감정 변화가
어떨 때는 해갖고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갑상선 항진이 오면 조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 약물이 아니더라도 그런 환경형 변화에서도 오기도 하거든요. 다른 외부적인 실연을 당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다른 요인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관계 개선 기록이나 단계적 성공 실패 경험 이런 것이 에, 결국은 환자 자신의 알아차림이나 보호자의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중요한 되게 팁이라 갖고 꼭 나눴으면 좋겠어 갖고 말씀드립니다. 억울해요, 불안해요, 외로워요. 뭐 똑같이 정체성의 전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조울증과 조현웅을 갖다가 봤을 때 둘 다 근본은 우울을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마음의 아픔은 결국 우울인데 우울에서 불안함 쪽으로 가면서 범불안장애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울형 같은 경우는 상실감의 우세 현상을 갖다 봅니다. 그러니까 조울형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울할 때 자존감의 상실, 이때 이제 역시 억울함, 관계의 상실, 외로움, 조현형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불안인데 통제에 대한 불안, 공포, 특히 공포가 저는 굉장히 좀 잘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약간의 환청을 갖다 느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환청을 갖다가 짱아라고 부르면서요, 꼭 반려견처럼 취급하고 있거든요. 얘를 갖다가 너무 밀어내려고 받고 미워해도 안 되고 저의 그냥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좀 그런 것이 들리고 불안이 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 때 같은 경우에는 불안이 극복되면 공황장애 비슷한 현상이 옵니다. 보통 불안이 고통의 신체화 현상을 갖다가 더 강하게 옵니다. 그럴 때는 해갖고 이름을 붙여주고 저는 짱아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토닥토닥 거려줘요. 얘를 애정으로 가지는 것도 아니고 격리를 시켜서 토닥토닥 가려주면은 좀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이 공포에 대해서는 얘기했던 것 같은 경우는 인지퇴행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과잉 분비되면서 뉴런 세포가 녹아진다. 그리고 관계의 불안, 죄의식. 이런 불안도 결국은 수용, 감사의 자세. 이것이 이제 해결 방법이다. 통제 불안. 이것도 결국은 공포를 형성해서 측은과 연민으로 수용하는 게 차라리 낫다. 관계의 불안도 따뜻한 무관심과 선물 같은 관심으로 맞춤형으로 반복해서 연습하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인까지 가야지 정체성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텐데요. 병식 역시 해갖고 단계를 갖다가 얘기하면 1단계부터 이게 환자의 병식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뉘는데 1단계에서는 병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합니다. 치료 필요성도 인정 안 해요. 2단계에서 병에 대해서 인정하고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인정 안 해요. 왜냐면 내가 혼자 극복할 수 있어. 그런데 현재 3단계에서는 병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는데 난탁합니다. 2단계가 제일 힘듭니다. 2단계만 거치면 4단계에서 약간의 감정 기복과 혼란이 옵니다. 정체성이 이때 조금씩 완성돼가는 시기로 봅니다. 5단계로 가면 정체성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6단계를 가면 정체성이 이제 자기 스스로 극복할 만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갖다가 각각 원래 용어대로 해갖고 다시 제 용어가 아니라 어, 원래 있던 용어로 해놓은 거고요. 3단계가 본인 제일 힘듭니다. 수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용. 보호자도 역시 부정. 처음에는 병을 갖다가 부정하죠.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든 이 병을 갖다 고쳐보려고 합니다. 이때가 딱 사기당하기 좋습니다. 맨날 보호자들 만나면 이때 사기당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합니다. 엄청난 무슨 핵 치료 방법, 금방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돈도 엄청 많이 쓰고. 무슨 약을 갖다가 해갖고 한다면서. 구타고. 아무튼 뭐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기도 좀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안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짓을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우울합니다. 맨 마지막에 수용 단계. 수용 단계는 제가 보호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당사자분을 보고 당사자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앞에 자기 착취가 돼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돌아갔으면 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하늘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하니까 얘를 살려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뇌질환, 조현, 조울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고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갖고 그 딱지를 갖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래도 살려줘도 괜찮으냐?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안 그러면 환장에 미친다고. 그 다음에는 살만하다. 물론 얼마까지 회복할지 그건 모릅니다. 사실 아까 케이스 얘기를 갖다 하려고 맨 처음에 이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그동안 좀 접촉했던 분 중에 케이스 얘기할 분들을 갖다 동의를 구했는데 조연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거부를 했고요. 보호자분들이 이제 하니까. 그리고 또 잘 지휘에 계시는 분, 그런 분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케이스를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회복되시는 분은 많이 회복됩니다. 조연도 많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걸 목표로 하는 거냐? 일단 마음을 비워놓고 그 상태에서 더 얻어지는 건 감사해야지. 안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이 수용에서. 그래서 적시 수용이 생깁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역시 제일 힘들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이론 나왔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원래 행동 치료. 뭐, 여기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원래 행동치료는 산업공학과에서 해갖고 사람을 갖다 보상, 처발, 조적적인 조건하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키너 교수 같은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생각도 하고 살지. 인지 교정을 접목시킨 게 인지행동치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2세대로 나온 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교정이라는 게 아니라 관점 변화에 주력해야 된다. 그것이 수용 전념 치료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게 역시 수용 자세인데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라는 것도 결국은 알아차림 역시 맞춤형 수용 자세랑 직결됩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도 같은 경우도 역시 정반합, 수용과 변화의 갈등에서 수용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적으로 맞춤형 제시하는 거. 그게 틀리고요. 게슈탈트 치료 같은 경우는 유기적인 통합을 해서 감정적 미해결 문제를 갖다가 명확하게 수용하고 내면 가족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사이드 아웃에서 나오는 감정 하나를 갖다가 뭐 소심이, 불안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울이 내적 감정 하나하나를 의인화해서 이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측은과 연민의 관점에서 수용하고 고유의 관정 회복력을 갖다가 최대한 강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최적의 좌절. 이거는 코어의 자기심리학. 이건 자기애적 상처에 대한 욕구를 통제보다 최적의 좌절. 무조건적인 절제가 아니라 아, 최적의 좌절을 통해서 비현실적 자아를 현실적으로 수용한 수준으로 바꾼다. 다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수용. 첫 번째 키워드 수용. 두 번째 키워드 변화가 돼야죠. 세 번째 키워드 선순환.
근데 감사. 예. 수용이 감사의 시작점이다. 로그 테라피라는 거는 자신에게 소중한 의미를 위해서 의지를 생성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이 수용의 단계,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한 건데요. 수용. 첫째 수용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엔 버려야 돼. 버려야지 집중할 게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한 건데, 제 어머니 집에 베란다에 가면은 정글입니다. 난들이 너무 많아요. 버려, 여기 버리질 못해요. 근데 버려야지 내가 집중할 게 보입니다. 기름이 안 보이거든. 냉장고에도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으면 먹을 게 안 보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걸 버려야지 먹을 만한 게 보입니다. 먹을 걸 그러니까 냉장고를 갖다 버리지 않으면은, 먹을 만한 것마저도 다 버려요. 그 다음에 집중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됩니다. 버리고 집중을 해야지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되지, 버리지 않고 집중하면은 의미 있는 변화가 안 옵니다. 그 얘기한 거고요. 통찰. 나만의 멋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다. 이거 제가 계속 1, 2, 3, 4 이거는 해갖고 배정규 교수님 그 부분, 슬라이드에서 동일되는 부분이라 갖고, 어, 꺾어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거 슬라이드 보시면서 천천하게 살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별로 중요한 것들이 없고요. 아, 홍합죽 만드는데 4인분 5천 원이면 되거든요. 행복에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준 보따리 내려놔는 이유. 벼룩의 강까지 빼먹을 수 있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 뭐, 건물은 도구인데 건물을 이고 사는 사람, 제 친구. 그 대치동 20억짜리 전세에서 정말 아낍니다. 힘들어. 불행해지는 비결은 바꿀 수 없는 거를 갖다 바꾸려고 하고, 바꿀 수 있는 걸 미루려고.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일은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통령하고 재벌만 있으면 어떻게 세상이 굴러가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의 각 부분이 사람이 있어야지 세상이 굴러가지. 제 생각엔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을 저는 이 병을 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성직자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산다. 특별히 가진 게 없다. 세 번째, 원망하는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다. 제가 항상 꼭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가지면은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뜻하고 음식과 따뜻한 잠잘자리만 있어도 감사한 거고, 말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톰 행크스의 캐스터웨이에서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 처음 불 비춰갖고 따뜻한 음식과 잠잘 자리를 마련했던 거. 그리고 톰 행크스가 하도 말을 못하니까 실어증 걸릴까봐 나중에 배구공을 존슨이라고 이름 붙이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옆에는 말할 사람도 있고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잠은 짤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서 별 주제가 없이 레퍼런스 그런 거 못 붙여서 죄송합니다. 착한 사람은 뻔뻔한 감정도 배우고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죽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마저 때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정말 마음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게으름마저 때로는 다 예, 끝났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막 끝나기 직전에 제가 뭐를 잘못 눌러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한 5초 남겨놔놓고 예. 끝나버렸네요. 녹화가 중단되어 버렸었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유, 잘 한 들어주셔서 5분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고, 예, 이제 쉬겠습니다. 자, 예, 녹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